자서전이 유언장이 되어 안인랑. 나는 일본에서 1945년 2월에 사남 이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우리 가족은 해방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일랑이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한자 이름을 그대로 호적에 올렸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보낸 학창시절. 내가 살던 곳은 아버지의 본가로 전남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이다. 높은 산이 많은 외진 동네였던 터라 부모님은 나를 9살에 입학시켰다. 그러나 말이 입학이지 교실이 없어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비가 오면 다리 밑에서 해가 나면 넓은 공터에서 공부했다.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가니 통학 거리가 더 멀어졌다. 해가 짧은 겨울에는 등하굣길에 호롱불을 들고 다녀야 했으니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선생님 몰래 친구들과 학교를 빠져나와 놀곤 했다. 이런 다음 날이면 여지없이 선생님한테 회초리로 맞거나 벌을 받았다. 학창시절 또래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나는 대장 노릇을 하며 이 동네 저 동네를 활보하고 다녔다. 우리 집은 큰형이 정미소를 해서 집안에 늘 쌀가마가 쌓여 있었다. 군것질하고 싶을 때면 종종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쌀을 꺼냈다. 홈이 파인 꼬챙이를 쌀가마니에 찔러 넣고 살살 건드리면 쌀이 꼬챙이를 통해 흘러나오는 방법으로 쌀을 모아 과자나 사탕으로 바꿔 친구들과 나눠 먹곤 했다. 나의 학창시절을 뒤돌아보면 공부는 뒷전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노는 것에 몰두했던 말썽꾸러기였다. 두려움 없이 저지른 서울행과 노숙생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가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노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큰형 거래처 사람에게 큰형 심부름이라고 속이고 그 당시로 사랑가마 값을 받아냈다. 이렇게 받은 돈은 만일을 대비해 절반씩 나눠 몸에 간직하고 다음 날 이른 새벽에 가족들 몰래 광주로 향했다. 집을 떠날 때 내리던 이슬비가 이내 장대비로 쏟아져 물이 줄줄 흐르는 옷을 역전 화장실에서 대충 짜입고 서울행 기차를 탔다. 3월 초순에 냉기 가득한 기차 안에서 온몸이 젖은 상태였으니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추위에 떨었다. 오후 늦게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무작정 사람들 뒤를 따라 걷다가 길거리에서 파는 팥죽을 사 먹었다. 아침, 점심을 굶은 상태였던 나는 지금도 그 팥죽의 맛을 세상에 없는 맛으로 기억하고 있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은 다행히 빈집을 발견해 신문지를 덮고 잤다. 다음 날은 남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기도 했고 대한극장 매표소 직원을 졸라 무료로 영화를 보며 서울 구경을 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나는 방산시장 근처에서 말쑥한 신사복 차림의 남자가 취직을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서 가지고 있던 돈의 절반을 잃었다. 어린 나이에 사기를 당한 경험은 살면서 사람을 잘 믿지 않고 살게 했다. 짧은 노숙 생활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인쇄소 골목 안에 쌓아놓은 폐지더미 속에서 잤을 때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으며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라고 했다. 얼굴과 목에 묻은 글자들을 비누도 없이 지우느라 애를 먹었다. 20대에 빵가게 사장 되고 월남을 가다. 서울 온 지 5일째 되던 날 중부시장을 지나다가 젊은 남자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빵을 만드는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넋을 놓고 구경을 했다. 한참을 그렇게 구경하고 있자니 그 남자가 나에게 빵을 찔 때 밑에 까는 광목천을 물에 빠는 일을 시켰다. 그날부터 가게에 달린 다락방에서 생활하며 5개월 정도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광화문에 있는 가게에 취직을 하였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 서울 온 지 2년 만에 중랑교 근처에 빵가게를 내고 돈이 벌리는 대로 고향에다 땅을 샀다. 내가 월남 가기 직전까지 사놓은 땅은 논이 27마지기, 밭이 1,500평이었다. 서울에서 제법 자리를 잡게 되자 중랑교 둑 근처에 무허가 집을 짓고 시골에 계셨던 어머니를 모셔와 사남매가 함께 살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좀 더 편하게 모시겠다고 새로 방을 만든 날, 어머님이 가족들 모르게 먼저 그 방에서 주무시다가 연탄가스로 돌아가셨다. 성격이 강하셨던 아버지에 언제나 순종적이셨던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아들 노릇 해보겠다고 한 일이었는데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금도 어머니를 잃은 그 기막힌 심정을 무슨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다. 어머니를 고향 선산에 모신 지 15일 만에 군에 입대했다.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한 지 6개월 만에 월남 파병 명령을 받고 특별 훈련을 받았는데 이 기간에 태권도 1단을 탔다. 빵가게를 하면서 태권도 합기도를 꾸준히 해왔던 덕이다. 특별 훈련을 마치고 청량리에서 가족과 안타까운 이별을 하고 최종 집결지인 부산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형님이 주신 보따리를 풀어보니 삶은 닭 한 마리와 편지지와 편지봉투 한 묶음과 볼펜 한 다스 그리고 고춧가루였다. 그 고춧가루를 뱃멀미가 날 때 먹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어서 동기들과 나누어 먹었다. 월남에서 파월 전투부대인 십자성 부대에 배치되어 군수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귀국했다. 무일푼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 귀국을 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형수가 따로 만나자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월남에 가 있는 동안에 큰형이 운영하던 정미소가 힘들어지면서 논과 밭도 모두 팔아버리고 정미소도 문을 닫은 상태였다. 처음에는 놀라고 화도 났지만 가족들이 모두 고생하고 있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광주에서 저녁 신고를 마치고 본가에 도착하니 동네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백숙잔치를 해주며 반겼다. 이틀 후에 서울로 갈 예정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맞선 자리를 마련했다며 평소와 다르게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죽어버리시겠다고 하셨다. 별 수 없이 남의 양복을 빌려 입고 맞선 장소로 나갔다.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아내이다. 그 당시 처갓집에서는 장인어른이 위중한 상태라서 딸의 결혼을 서두르고 있던 때에 나와 맞선을 본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어려운 집안 형편에 가제대한 무직자였던 내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은 아버지와 장인어른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을 했지만 우리 부부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단칸방에서 아버지, 큰형 내외, 조카 2명, 여동생 2과 함께 살았다. 얼마 후 처형이 아내를 보러 왔다가 이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친정으로 달려가 대문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목 놓아 울었다고 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서둘렀던 결혼이었는데 장인어른이 그때까지 살아계셨으니 아내의 가족들은 더 마음이 아팠을 것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신혼방을 마련했다.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출근했지만 사실은 아내 몰래 작은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미장일을 했다. 일을 마치면 작업복을 양복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향했다. 이렇게 아내 모르게 작은아버지의 미장일을 도우며 닭장사를 할 계획으로 돈을 모았다. 하지만 자전거를 사자마자 그날로 잃어버렸다. 자전거를 사가지고 와서 집 앞에 세워놓고 점심을 먹는 사이에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자전거를 찾으러 다니며 참 많이 울었다. 이 무렵이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이다.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
건축 붐이 일어날 무렵 시골에 사놓았던 농가밭을 팔고 월남에서 모은 월급을 합해 서울 중화동에 27평짜리 땅을 샀다. 그런데 인근 지역의 토질이 마사토로 이 흙으로 벽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벽돌 공장을 차렸다.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는 땅에서 마사토를 퍼내서 벽돌을 찍었으니 당연히 재료비가 적게 들었고 벽돌이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형편이 좋아져 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창문을 설치할 돈이 없어 비닐을 치고 그해 겨울을 지냈다. 어느 날 벽돌 공장에 땅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그동안 내가 사용한 마사토 변상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에게 군대는 갔다 왔냐고 물었다. 군 생활을 월남에서 했다고 하자 갑자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얼마 후 그는 트럭 2대에 철조망을 가득 실어 보내면서 자기 땅 경계에 설치하고 나머지 철조망은 팔아서 쓰라고 했다. 경계에 설치하고 남은 철조망을 고물상에 팔아 그 돈으로 시멘트 100포를 샀다. 시멘트를 창고에 쌓으면서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포대에 빨간 볼펜으로 번호를 매겨 놓았는데 다음 날 10포가 모자랐다. 인근 벽돌 공장을 다니며 빨간색 번호 표시가 된 시멘트를 찾아냈다. 그 시절은 누구나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이라 시멘트를 되돌려받는 걸로 조용히 마무리했다. 벽돌을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는 시멘트가 확보되자 직원을 1명 채용해서 벽돌 만드는 작업을 맡기고 나는 벽돌 파는 일에 매진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그동안 비닐로 대신했던 창문에 문을 달고 처가에 흑백 TV를 사서 보내드렸다. 매일 저녁마다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했던 그 TV를 처가에서는 아직도 귀한 골동품처럼 보관하고 있다. 벽돌 공장을 5년 정도 하다가 건축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건축업이라는 것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 집이 팔려야 돈을 손에 쥐는 일이라 매달 갚아야 하는 은행 융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은아버지가 하시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 어떤 때는 배추 장사를 했다.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한 것은 축구공만한 금덩어리를 가슴에 안는 꿈을 꾸고 잠실에 땅을 사면서부터다.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건축비가 부족했던 터라 가족이 살던 집을 팔았다. 그리고 신축하는 집이 완공될 때까지 우리 가족은 공사장 옆에 간이 막사를 만들어 그곳에서 살았다. 건축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벽지 공장을 하던 사장님과 인연이 되면서부터이다. 그분은 나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나에게 싼 값에 팔기도 하고 내가 땅 살 돈이 부족하다 하면 집을 지어 판 후에 땅값을 받기도 하셨다. 내 경우를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벽돌 공장을 할 때와 건축업을 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이 두 분이 계셨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이 두 분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내게 어떤 조건도 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지만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우리 집에 수년간 새를 살면서 가족처럼 지내던 할머니로부터 의뢰를 받아 상가 주택을 완공했는데 할머니와 그의 아들은 1억 정도 되는 잔금 대신 돈 300만 원과 양주 2병을 주면서 2층과 3층을 고시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거절했더니 나를 고소했다. 소송 기간이 무려 8년 6개월이나 걸린 재판에서 어이없게 패소했다. 재판관의 최종 판결이 있은 후 변호사는 정신이 나가버린 나를 데리고 사무실로 가더니 다짜고짜 사무장에게 욕을 하며 때리기 시작했다. 사무장이 내 변론 자료를 빠뜨려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제대로 못한 것이었다. 이 소송으로 받지 못한 공사 잔금에다 소송 비용을 대느라 아파트 한 채와 논과 밭을 팔아야 했는데
패소로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했으니 너무 억울했다. 이 긴 소송을 하면서 눈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시각장애인의 삶은 또 다른 도전. 2017년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인해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의사와 상의 후 마지막 방법으로 수술하려고 예약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이신 분을 알게 되었다. 이분은 수술을 했던 분으로 현재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2억이 넘는 돈을 들여 수술하고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실망할 일이었다. 그분께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하자 시각장애인을 돕는 복지관을 알려주었다. 덕분에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다니며 시각장애인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흰지팡이 사용법과 점자 등을 배웠다. 그리고 강남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2년 넘게 안마 이론과 실습 과정을 이수했다. 처음 안마를 배울 때는 창업할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 계획을 접었다. 소중한 나의 가족과 결혼 반지. 아무것도 없는 나와 결혼한 아내는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 벽돌 공장을 하는 나를 도와 벽돌에 물을 뿌리는 일과 인부들 새참 준비를 도맡아서 해냈다. 잠실에서도 집을 짓는 동안 가니막사에 살면서 인부들 새참을 만들어냈다. 생활이 빨리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고생 덕분이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시력을 잃게 되면서부터는 나를 돌보느라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많다. 아내와의 사이에 3남매를 두었다. 이 세상 부모가 모두 그렇겠지만 우리 부부도 자식들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다. 아들은 건축 감리사로 일하고 있다. 아들이 건축업을 해온 나와 같은 분야에 일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큰딸은 처음 입사한 유치원에서 일하다 퇴직했는데 무려 20여 년 장기 근속한 성실함이 대견하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려 내게 자랑이었던 막내딸은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학원 선생을 하다가 이제는 아이들 양육에 집중하고 있다. 이 3남매가 우리 부부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은 7명의 손주이다. 안타까운 것은 손주들의 커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내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금반지는 49년 전 결혼 예물로 받은 것이다. 이 반지는 시멘트를 사야 할 때, 장례비, 병원비 등이 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구원 투수가 되어주었다. 돈이 융통되면 제일 먼저 전당포로 가서 반지를 찾아서 내 손가락에 꼈다. 이 금반지는 평생 부부로 살겠다는 증표로도 소중하지만 힘든 고비마다 집안의 가장으로, 오빠로, 사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 더없이 소중한 반지다. 자식들이 모두 건강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게 나의 소망. 월남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음악을 좋아해서 좋은 전축을 갖는 것이었다. 이 꿈을 진즉에 이뤘으니 여한이 없다. 이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특히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삶을 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구술 작가 김명실. 구술 자서전 활동에 참여하신 안일랑님께서 안타깝게도 지난 8월 중순경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별세하셨습니다. 안일랑님과의 2회 면담과 전화 확인을 마치고 작성한 자서전 초안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은 부인과 아드님이신 안우성님이 해주셨습니다.
자서전 초안을 떨리는 마음으로 읽은 아드님은 이 글을 통해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아버지의 삶을 알게 되었다며 아버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경황이 없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안을 확인해준 아드님. 자서전에 담을 사진을 고르느라 애쓰신 부인과 두 따님의 협조로 특별한 이 자서전은 완성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삼가 안일랑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안우성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구술 자서전의 취지를 알고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을 글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술 작가 김명실. 아버님 자서전과의 처음 만남은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뒤 10여일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버님께서 주변 괄호 열고 시각장애인 협회 등 괄호 닫고 의 도움을 받아 자서전을 쓰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며칠 뒤에 담당 구술 작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자서전을 쓰기 위하여 아버님과 몇 번을 만나셨고 그 만남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서전 원고 초안과 함께 아버님의 지난 과거와 속마음을 그대로 담은 원고 초안은 한 줄 한 줄이 아버님의 목소리가 되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눈으로 읽은 5, 6페이지의 원고량은 모두가 아버님의 목소리로 전환되어 제 귀에 각인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젊은 시절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서전을 읽으면서 비로소 아버지가 그토록 절약이 몸에 밴 삶을 사시며 자식들에게 엄격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놀란 것은 아버님이 가족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이 자서전을 가족과 함께 읽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슬픔이 북받칩니다. 아버님의 부재에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의 자서전을 부모님과 가족이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더없이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자식이 부모님께 자서전 쓰기를 권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자서전을 통해 가족의 귀중함을 나누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1년 9월 9일 고 안일랑님의 아들 안우석 배상.